자,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69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아이템 주제는 예외는 진짜 예외 상황에만 사용하라입니다. 예외를 그럼 예외 상황에만 사용하지 언제 또 사용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전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시다면 한번 제 발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 순서는 예외 상황에서만 써야 하는 이유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백엔드가, 저희 백엔드잖아요. 백엔드가 배워야 할 점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외 상황에서만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일단 아이템 주제가 예외 상황 외에는 쓰지 말라는 뉘앙스니까, 그러면 예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예외를 그러니까 예외를 사용한 경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코드를 약 한 2초 정도 보여드릴 건데, 한번 바로 2초 동안 해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빨랐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엔 방금 보여드렸던 코드랑 동일한 동작을 하는 코드인데 예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초입니다. 어떻게 이번엔 조금 잘 보이시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그 두 코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왼쪽 위에 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코드고요. 오른쪽 아래 게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코드입니다. 코드는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자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 안에다가 인덱스 번호의 숫자를 계속 넣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아래 두 번째 코드가 더 잘 보였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복문 방식으로 그대로 썼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코드가 더 잘 보였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는 일단 트라이 캐치문이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외를 처리하는지도 보다 보니까 한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상황에서만 써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가독성이 떨어진다입니다. 또 앞에서 봤듯이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드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어떤 예외를 처리하는지도 또 해석을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가독성이 떨어진다인데, 사실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예외를 예외 상황에서만 써야 한다라고 바로 끝내도 되긴 합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괴랄한 코드가 왜 등장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저는 좀 궁금했는데 이 코드가 왜 등장했는지를 살펴봤더니 나름 성능을 생각한 성능을 생각해서 짠 코드였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코드가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반복문은 왼쪽과 같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폼은 저렇게 쓰는데 이 코드를 저희가 실행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배열을 접근할 때마다 그 인덱스가 경계값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코드를 돌리고 나면 배열의 경계에 딱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반복문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한 종료가 되는 이유도 이러한 매번 배열을 접근할 때마다 경계를 넘지 않는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방금 첫 번째 코드를 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럼 매번 저렇게 접근할 때마다 검사하니까 저 검사하는 과정을 한번 줄여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코드가 등장한 겁니다. 자, 이 코드를 약간 해석해보면, 자, 인덱스 조건 없는 접근으로 검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 인덱스 i라는 게 있는데 그 i에다가 그냥 값을 처음에 0이란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증가 연산자로 i를 키우고 그 다음 반복문 돌 때마다 그냥 인덱스를 접근을 해가지고 값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덱스가 경계값을 도달했을 때는 이제 이제 범위 내 경계 외에 인덱스를 접근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런 그 예외를 통해서 그 반복문을 종료하는 과정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나름 검사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성능을 좀 키워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나름대로 성능을 생각한
코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드는 좋지 않다라고 책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왜 좋지 않은지 한번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외 상황에서만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하면 JVM이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가 제한이 된다입니다. 자, 이게 뭔지 봤더니, 자, JVM이 제공하고 있는 최적화를 한번 찾아보려고 한번 공식 문서를 살펴봤더니, 인라이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라이닝이 뭔지 한번 살펴봤더니, 자주 호출되는 메서드의 경우, 그 메서드 내용을 기억해 놨다가, 자주 호출되는 메서드가 또 호출되었을 때,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해 놓던 메서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인라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캐시처럼 메소드 내용을 해 놨다가 그 호출 지점에 바로 삽입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인라이닝 과정이 뭐가 장점이냐면 반복해서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루프에서 최적화를 해 주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JVM의 VM이 이제 이러한 인라인 과정을 제공해서 최적화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라이닝은 트라이 캐치문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트라이 캐치문 자체만으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JVM이 인라이닝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적화를 좀 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이 등장했는데 바로 디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최적화 상태에서 최적화 해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디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디옵티마이제이션은 언제 발생하냐? 자, 예상치 못한 타입 변환과 같은 예외를 직면하면 최적화 해제로 변환됩니다. 즉, 예외를 만나면 디옵티마이제이션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적화 해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도 이제 문제이긴 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외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 막 무방비하게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적화 상태, 최적화 해제 상태가 반복됩니다. 즉, 반복적인 디옵티마이제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성능도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JVM의 최적화도 좀 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 코드를 실제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코드 이제 예외를 넣은 거죠. 예외를 사용한 코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실행 시간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구를 그대로 썼을 때는 72ms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정도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최적화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여기서 핵심은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썼을 때 소요 시간이 더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저희가 예외 상황에서만 써야 되는 이유로 최적화가 제한된다 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디버깅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데 저희가 만약에 앞에서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고 그 while문 안에 저렇게 좀 다양하게 긴 여러 코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자, 만약에 저 긴 코드 안에서 만약에 저희가 캐치하려는 예외랑 똑같은 예외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외는 저희가 정의한 반복문을 종료하는 시점을 알기 위해서 설정한 예외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코드를 잘못 작성해서 발생하는 예외인지, 그 두 가지 경우를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똑같은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디버깅이 쉽지 않다라는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사실 책에서는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예외를 흐름 제어로 사용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예시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방금 봤던 예시에서는 예외를 반복문이 종료되는 그 시점, 그 흐름을 제어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예외를 흐름 제어로 사용하지 마라라고 책에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아이템 제목이 예외는 진짜 예외 상황에서만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외를 흐름 제어로 사용하지 마라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써야 하는 예외 상황에서만 써야 하는 이유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백엔드가 배워야 할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저희가 배운 예외를 흐름 제어로 사용하지 마라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클라이언트 관점입니다. 저희는 개발자잖아요. 그럼 개발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를 봤더니 API를 저희가 만약에 설계할 때 클라이언트가 예외를 제어 흐름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저희가 애초에 주지 말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API를 저희가 설계할 때 이런 예외를 제어 흐름으로 사용할 것 같은 뉘앙스 자체를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책에서는 이에 따른 올바른 API 설계 방식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태에서만 호출하는 상태 의존적 메소드가 존재한다면 상태 검사 메소드도 함께 제공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코드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반복자 이터레이터 코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터레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이터레이터를 개발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넥스트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넥스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음 값을 가져오는 건데 저 넥스트라는 메소드는 자연스럽게 다음 값이 존재한다라는 상태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 의존하는 메소드를 상태 의존 메소드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API를 개발할 때 이러한 메소드를 개발하게 된다면 has next처럼 상태를 검사하는 메소드를 제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검사하는 메소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예외를 제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끔 유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르게 API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옵셔널 반환도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널과 같은 특수한 값 반환도 방법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언제 사용하는지 그 상황에 따른 예시도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발표의 핵심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이 발표에선 제외했고요. 만약에 더 궁금하시다면 어렵지 않으니까 책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흐름 제어로 사용하지 말고 예외는 진짜 예외에서만 사용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흐름 제어로 저희가 개발자로서 예외로 사용하게 강요하는 API도 만들지 말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아이템 69, 예외는 진짜 예외 상황에서만 사용하라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